카르나크 신전. 이 영상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나무위키, 현장 강의 및 안내판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중간중간 제작자의 의견이 담겨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설이 꽤 최신형인데? 이집트 남부 룩소르의 시가지 북부에 위치한 고대 유적이다. 고대 이집트를 넘어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종교시설 중 하나이다. 카르나크는 옛 테베의 북쪽 절반을 지칭하는 지명으로 그곳의 아몬 대신전을 중심으로 모트 신전의 새 신전으로 구성된 신전군을 통틀어 카르나크 신전이라 한다. 다만 몬트 신전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모트 신전 역시 일부만 잔존한다. 한편 카르나크 자체는 요새화된이란 의미인 아랍어 푸르낙에서 유래되었다. 고대 당시 지명은 아문의 집이라는 뜻인 페레 아문 신왕국 시기 혹은 제일 선택받은 곳이라는 의미인 이부트 수트 중왕국 시기였다. 카르나크는 중왕국 프톨레마이오스 원조까지 2000년에 걸쳐 세워진 신전으로 유명하나 대부분은 건축물은 신왕국 때의 것이다. 중왕국 시대에는 테베의 주신인 아문을 모시는 작은 신전만 있었다가 신왕국 시대에 들어 아몬이 주신이 됨과 함께 대대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건축왕 람세스 2세 이전에 하트셉수트와 투투모세 3세를 비롯하여 많은 파라오가 추진하였다. 이후 람세스 3세 등 신왕국의 유명한 파라오들이 수백 년에 걸쳐 아몬 대신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규모의 대역사를 벌였다. 한때 아톤을 유일신으로 섬기라는 종교개혁 군주 아멘호테프 4세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후계자인 투탕카멘대에 다시 복원되었고 람세스 2세 시기에 대대적으로 증축되었다.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를 상대로 싸웠던 카데시 전투의 전승 기념비와 장기 집권의 상징물을 더하였다. 4세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356년 이교 신전 철폐령을 내리자 카르나크는 버려졌다. 아문 대신전만큼은 콥트 정교회의 성당으로 개조되어 현재까지도 콥트어 명문이 남아있다. 다만 이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버려졌고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모래 속에 반 이상 파묻혔다. 그러다 1668년 카푸친 수도회의 선교사들이 방문하여 인근 아랍 지명인 엘카르나크라 묘사하며 유럽에 다시 알려졌고 18세기의 탐험가들과 19세기 최여 프랑스 학자들에 의해 조사되었다. 그리고 1895년 프랑스 학자 조르주 루그랑의 주도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다. 다만 발굴 중에도 도굴꾼들이 들끓자 이집트 고고국은 카르나크 담당국을 설치하고 보수와 복원에 나섰다. 한 세기에 걸친 조사에도 아직 전체의 10%만 발굴되었다고 한다. 아직도 조사 중인 것이다. 카르나크 신전의 역사. 고대 이집트 카르나크 신전은 이집트 신왕국 시대부터 본격적인 두각을 드러낸 신전이다. 신왕국 시절부터는 이집트의 대표적인 종교 중심지였지만 그 이전인 구왕국, 중왕국 시절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신전이었다. 중왕국 시대에 해당하는 제11왕조 시대에 처음으로 카르나크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그마저도 별다른 중요성은 없다. 당시의 카르나크 신전은 조그마한 군소 신전에 불과했으며 테베의 수호신인 몬트를 모시는 소규모 사원을 제외하면 딱히 볼만한 것도 없었다. 제11왕조 후반에 들어서 아문나를 모시는 중심 사원이 들어섰고 중왕국 시대에 걸쳐 조금씩 팽창해 나갔다. 신왕국 들어서 카르나크 신전은 이집트 종교의 최고 중심지이자 최대 규모의 사원으로 급부상했다. 신왕국의 첫 왕조인 제18왕조 시대에 카르나크 신전은 크게 증축 작업을 거듭했는데 아멘호테프 1세는 방주의 사원과 탐문을 봉헌했으며 투투모세 1세는 신전 주변에 거대한 벽을 둘렀다. 공연하나봐. 사운드 앤 라이트라고. 미디어 편집자가 좀 좋은 편집하는 거네. 그러니까. 모든 스피드 의자 있잖아, 의자. 나간에 그런 거 하나. 하트셉수트 여왕은 파피루스 모양의 14개의 기둥들과 오벨리스크를 건설했고 투트모세 3세는 주위에 벽을 쳐 이를 가렸다. 특히 투트모세 3세는 카르나크 신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유명한데 덕분에 거대한 탑들이 들어서고 근처에 신성한 호수가 넓게 만들어졌다. 이 호수는 신관들이 제례 직접 몸을 씻거나 의식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았던 곳인데 지금도 볼 수 있다. 투트모세 3세가 워낙에 많은 건물들을 연이어 세우면서 신전의 크기는 거의 50%나 증가했다. 또한 신전의 중심부를 구성하는 투트모세 3세의 연회장이 이때 지어지기도 했다. 이후 카르나크 신전은 아톤 신앙을 주창했던 아케나톤 시대에 들어 약간 쇠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파라오 아케나톤이 대놓고 기존 종교를 부정하고 아톤 위주의 종교 정책을 피면서 상대적으로 카르나크 신전의 중요도가 떨어졌던 것이다. 이집트의 수도는 아마르나로 옮겨졌고
카르나크의 신관들은 아마르나의 태양 신관들에 비해 크게 홀대받았다. 그러나 아케나톤이 죽자 아마르나가 벌어지고 아톤 신앙이 몰락하며 카르나크 신전은 다시 부흥기를 맞는다. 아케나톤의 후계자인 투탕카멘과 후메메브는 아톤 신앙을 폐기하고 대신 카르나크 신전의 건축물들을 봉헌하며 기존 종교에 대한 예우 정책을 폈고 카르나크 신전은 증축을 거듭했다. 신왕국 시대의 전성기인 제19왕조에 들어 카르나크 신전은 폭발적인 확장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제18왕조 시대의 착공에 들어간 대열 주실이 이때 완공되었다. 세티 1세와 건축왕 람세스 2세가 연달아 즉위하면서 카르나크 신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쏟았고 특히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승리와 업적들을 새긴 기념비와 벽화들을 수도 없이 많이 남겼다. 람세스 2세의 후계자 메르네타 역시 바다 민족들과 싸운 자신의 공로를 카르나크에 새겨놓아 프로와 전리품들을 싣고 테베로 기원하는 왕의 모습을 새겼다. 메르네타의 아들 세티 2세도 제 업적을 카르나크에 남기는 데 열심이었다. 물론 람세스 2세 시절의 전성기만큼의 국력이 아니었기에 이전처럼 거대한 건축물들을 따로 세우거나 확장 작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새긴 두 개의 작은 오벨리스크들을 두 번째 탐문 바로 뒤에 세우거나 방주의 신전을 따로 건립하기도 했다. 카르나크 신전이 관리하는 도시와 인구는 최전성기에는 65개와 8만여 명에 이르렀고 조선소까지 가지고 있었다.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은 모두 카르나크 신전에서 즉위식을 하였다. 이집트 신왕국도 최전성기인 제19왕조가 지나면서 점차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제19왕조의 뒤를 이은 제20왕조 시대에 이르자 국력 쇠퇴와 동시에 카르나크를 포함한 이집트 전역에서 건축 프로젝트들의 수나 규모가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나마 최후의 위대한 파라오라 불리는 람세스 3세가 자신의 신전을 따로 하나 짓거나 본수 신전을 지었고 후계자 람세스 4세가 꽤나 끔찍한 방주 신전을 하나 더 지었다. 그러나 람세스 4세가 죽은 이후부터는 더 이상 별다른 개축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미 이집트가 지나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쇠락하며 신전을 포함해서 더 이상 무언가를 해낼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카르나크 신전을 중심으로 한 아문 신관들의 힘은 갈수록 강해졌고 나중에는 파라오와 맞먹을 정도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아문 신관들은 파라오보다 자신들의 모습을 신전에 새기기를 선호했다. 신왕국 말기에는 람세스 9세의 모습과 아문 대신관 아멘호테프를 거의 똑같은 사이즈로 묘사할 정도로 파라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신왕국이 무너지고 혼란기인 제3중간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카르나크 신전의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는 일은 없었다. 파라오들은 카르나크에 기념물을 짓는 것 따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그나마 이집트 남부 일대를 통치하던 아문 신관들의 핵심 중심지가 카르나크 신전이었기에 다른 중소도시들이나 사원처럼 약탈당하거나 파괴당하는 일은 없었지만 신전은 천천히 쇠락해갔고 옛날처럼 대규모 예식이 치러지지도 않았다. 아문 신관들이 소소하게나마 조금씩 장식을 추가하거나 벽화를 지우고 새롭게 내용을 새기는 일을 반복하기는 했지만 전성기 시절 이집트만큼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다. 그나마 흑인 왕조라고도 불리는 제25왕조의 파라오 타하르카가 분열된 이집트를 통합한 후 마지막으로 카르나크 신전의 개축 공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초라한 수준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려졌다. 말기 왕조 시대의 넥타네보 1세가 카르나크 전체를 둘러치는 거대한 성벽을 세웠다. 이미 이집트가 지나치게 혼란스러워지면서 더 이상 카르나크 신전이라 할지라도 적들이나 약탈자들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들어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전만큼 카르나크에 큰 신경을 쏟지 않았다. 몇몇 장군들이나 유력자들이 투투모세 3세의 사원을 재증축하고 공물을 헌납하긴 했지만 카르나크 신전은 조금씩 폐허로 전락해갔다. 신관들은 하나씩 카르나크를 떠나갔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쇠퇴와 함께 카르나크 신전도 같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멸망 후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속주로 삼아 통치하게 되었고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데 이어 391년에 이교 신전 철폐령을 내리며 카르나크는 완전히 버려졌다. 버려진 신전이 발굴되다 카르나크 신전이 로마 제국 이후로 완전히 버려졌을지언정 애초에 워낙 크고 거대한 신전이었던 덕분에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는 않았다. 너무나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이었고 높이도 상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카르나크 신전의 폐허를 찾아왔다. 덕분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카르나크 유적 사이사이에 조그마한 소규모 kop트 교회들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이 때문에 현재 카르나크 유적 곳곳에 성화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일부 남아있기도 하다. 동로마 제국이 이집트 일대를 이슬람 세력에 빼앗기면서 이집트는 무슬림들에게 통치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교 숭배를 죄악시하는 무슬림 지배자들은 정작 고대 이집트 종교의 총본산이었던 카르나크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일단 워낙에 오래전에 지어진 사원이기도 했고 그냥 저런 것도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딱히 파괴하거나 이슬람 사원을 그 위에 덮어버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 덕분에 카르나크 유적은 이슬람 시대에도 유구가 온전히 보존된 채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카르나크 신전을 복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생각도 하지 않았기에 카르나크 유적은 쌓여가는 모래 속에 반쯤 파묻힌 채로 14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정작 그곳에 살고 있었던 무슬림들은 카르나크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반면 유럽의 여행가들은 카르나크 유적에 꽤나 관심을 보였다. 베네치아의 여행가들이 1500년대 이집트를 여행하며 손 일지록에 카르나크 유적에 대한 언급이 있고 2명의 카푸친 교회의 수사들이 1669년에 편행 기록에 카르나크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카르나크 유적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 첫 책은 1704년에 프랑스 학자인 폴 루커스가 편행 여행 안내서이고 이 책엔 아문 아이 참베로와 몬투 신전에 대한 간략한 사파가 짤막한 설명과 함께 들어있다. 이후 17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유럽 여행가들이 이집트를 방문하기 시작하며 카르나크 유적 역시 함께 찾았고 1800년대 이집트에 서구 제국주의 열강 세력들의 입김이 강해지며 더욱 많은 유럽인들이 카르나크를 방문했다. 카르나크 유구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두텁게 쌓여있던 모래층들을 제거했고 사라진 벽화 일부를 복원했으며 무너져 내린 기둥과 탐문 유구 일부를 복구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정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발굴 작업으로는 2018년에 이집트 고고 당국에서 제25왕조 시대에 지어진 오시리스의 사원을 발굴한 것이 있다. 카르나크 신전의 역사를 정리한 1부가 끝났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 2부 하트셉수트라는 여성 파라오가 자신의 왕위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전을 이 카르낙 신전과 물리적으로 연관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카르낙 신전 남북 주계교구 역시 하트셉수트가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이 신전과 룩소르 신전을 연결하기 위해서였다. 룩소르 신전은 카르낙 신전의 일종의 부속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옥테투트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카르낙 신전에서 모셔지던 아문 신상이 이어지는 경로를 따라가서 룩소르 신전에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돌아오는 그런 축제 의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축제 일이었다. 카르낙 신전에서 룩소르 신전까지는 약 3km 정도 되는데 도보 이동도 가능한 거리이다. 룩소르 신전에서 카르낙으로 이어지는 길을 스핑크스의 길이라고 한다. 물론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카르나크 신전의 첫 번째 탐문이다. 이집트의 신전들은 안쪽에서부터 건축된다. 그래서 이 탐문도 가장 최근의 탐문이다. 물론 탐문 주변은 탐문이 건축된 이후에 조성된 시설도 있다. 최근에 룩소르 신전과 카르나크 신전 사이에서 로마 시대의 큰 취락도 발굴이 되고 있다. 여러 유적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어쨌건 주목할 만한 상부 구조물들 가운데서 이 탐문이 가장 크게 만들어졌는데 기원전 360년경에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시점은 고대 이집트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다. 토착 이집트의 왕조가 끝나가는 30왕조의 끝무렵에 세워진 신전이다. 그래서 탐문 자체는 미완성인 상태이다. 탐문의 정면에는 어떠한 장식도 없고 좌측의 탐문은 구조물 자체가 미완성이다. 어려웠던 당시 이집트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둥을 세우는 호문이 있다. 탐문 앞쪽에는 스핑크스가 쭉 늘어서 있는데 원래 스핑크스는 이 탐문보다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진 스핑크스다. 스핑크스는 람세스 2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이 탐문보다 대략 800년에서 900년 정도 이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원래는 스핑크스가 이 탐문에서 다음 탐문 앞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 이 탐문을 세우면서 다음 탐문과의 사이에 있는 스핑크스들을 옆으로 정리해서 탐문 너머로 들어가 보면 좌우 측면에 스핑크스가 정돈된 상태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 탐문을 세운 이후에 이루어진 작업이다. 이 탐문의 앞으로 나일강이 있는데 운하를 통해서 신전의 바로 앞까지 들어와 있었다. 그래서 신전 앞에 부두 시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카프레의 하한 신전처럼 경사로 시설이 있는데 배를 접안시키는 부두였다. 그러니까 이 신전에서 곧바로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고 신전의 동서축을 연장하면 왕들의 계곡까지 이어지는데 카르나크 신전과 왕들의 계곡을 연결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종교 의례도 1년에 한 번씩 있었다. 종교 의례의 이름은 아름다운 계곡 축제라고 하는데 그때는 카르낙 신전에서 모셔지는 아몬 신상이 왕들의 계곡을 방문해서 일정 기간 머물다가 온다.
그때 이 부두를 통해서 신상을 배에 실어서 서안으로 건너가서 이동을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탐문 앞의 스핑크스는 일반적인 스핑크스와 다르게 생겼다. 일반적인 스핑크스는 몸체는 사자이고 머리는 사람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스핑크스는 몸은 사자인데 머리는 수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 수양은 이 신전의 주인인 아몬신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몬신을 상징하는 스핑크스다. 그리고 스핑크스의 다리 사이에는 자그마한 사람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람세스 2세 파라오다. 다리 사이에 무엇인가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 다리를 가진 존재가 앞에 있는 존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아몬신의 보호를 받는 람세스 2세 파라오라는 의미가 된다. 맨 앞에 탐문을 넘어서 신전의 첫 번째 앞마당으로 들어왔다. 근데 이 신전은 탐문이 많기 때문에 마당의 숫자도 많다. 규모가 다른 신전들과 다르다. 여기는 정말로 축구장만한 앞마당이 있다. 너비가 100m 길이가 50m 정도 되는 대규모의 앞마당이다. 하지만 형식은 비슷하다. 저우 측면에 주랑을 만들고 있는 모습은 똑같다. 앞마당의 내부에 여러 소신전들이 세워져 있는데 예를 들면 저쪽에 문이 3개가 있는 소신전은 세트 2세가 세웠다. 맨 앞에 탐문보다 먼저 세워졌다. 그러니까 원래 세트 2세가 이 소신전을 건축할 때는 맨 앞에 탐문은 없었고 지금은 무너져 있는 두 번째 탐문의 앞에 세운 것이었다. 두 번째 탐문의 앞에 있는 저 소신전은 람세스 3세가 건축하였다. 저 소신전은 람세스 3세의 장례 신전을 축소해 놓은 듯한 신전이다. 그리고 원래는 두 번째 탐문부터 쭉 이어져 있었던 양머리 스피크스가 저렇게 쭉 세워져 있고 반대편에도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탐문의 뒤편으로 진흙벽 돌로 쌓아놓은 부분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원래 다 철거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첫 번째 탐문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남겨진 부분이다. 이 시설은 탐문을 세울 때 사용했었던 경사로이다. 이렇게 벽돌을 적절히 이용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고 시설이 완성이 되면 벽돌 구조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건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앞마당에서 볼 수 있는 기둥의 형식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건축된 신전들의 기둥과 차별화된다. 이런 형식들이 신왕국 시대의 기둥의 모습이다. 지금 들어가는 이 공간은 두 번째 탐문의 안쪽 공간인데 일반적으로 대열주실이라고 부른다. 다른 열주실에 비해 규모가 거대하다. 기둥의 크기도 웅장하지만 그 기둥이 130개가 넘게 세워져 있는 대규모의 공간이다. 이 공간을 조성한 아멘호테프 3세, 세트 1세, 람세스 2세인데 이 3명의 파라오가 있었던 시대는 고대 이집트의 전성기였다. 가장 부강했던 이집트의 전성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신전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탐문 사이의 대열주실은 폭 103m, 길이 53m이다. 134개의 기둥은 원시 파피루스 습지를 모방했다. 메인 스타일은 6개의 열린 새싹 파피루스 캡탈 기둥의 두 줄 옆에 있고 다른 쪽에는 플레슬로리 창 옆에 있다. 다른 122개의 더 작은 닫힌 꽃봉오리 기둥은 셀링의 계구부였던 측면 본당을 지지한다. 연례 축제 기간 동안 아무니 애니들을 만났던 이베세스이티에서 별도의 사원으로 가려진 대열주실은 상인방 아키트레이브즈의 수백만 년의 사원으로 새겨진 텍스트에 설명되어 있다. 애니드 또는 그레이트 애니드는 힐리아폴리스에서 숭배되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9명의 신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태양신 아텀 그의 자녀 시와 테프누트 그들의 자녀 게브와 누트 그리고 그들의 자녀 오사이리스, 아이에스, 셋, 네프티스를 지칭한다. 때때로 오사이리스와 아이에스의 아들이 아닌 메의 신의 고대 형태인 장로 호러스를 포함한다. 아문 숭배와 관련하여 왕족 숭배가 거행된 곳 내부의 채색 장식은 신성한 바크 축제나 일상적인 종교 의식과 같이 이곳에서 행해지는 공동 의식을 묘사하는 반면 외부 벽 장식은 세티아이세와 메머시지 투세의 군사적 승리를 묘사한다. 이집트의 신전은 전체가 다 채색이 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직도 일부분에서 색채를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채색이 남겨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원래의 채색이다. 우리나라 사원들의 단청처럼. 그리고 지금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척 작업을 통해서 원래의 채색을 잘 드러나게 하는 작업이다. 이집트는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안료의 보존 환경이 훨씬 좋다. 그래서 상상하기 어렵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과거의 색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 이렇게 타원형이 있다. 그 안에 파라오의 이름이 있다. 이게 한글로 우자 모양의 상징인데 생명을 의미한다.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집트의 문자는 좌에서 우로도 읽고 우에서 좌로도 읽는다. 똑같은 글자지만 이쪽은 우에서 좌방향으로 쓰여져 있고 이쪽은 좌에서 우방향으로 쓰여져 있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쓰여진 글자들은 보통 사람과 동물들이 바라보고 있는 쪽에서부터 글자를 읽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둥에는
람세스 2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 앞쪽에 새겨져 있는 이 부분이 주기명이다. 이 앞쪽부터 읽어보면 풀 모양 글자가 빵 모양 글자가 있는데 메스투라고 읽는다. 메스투는 상 이집트의 왕이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 벌 모양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는데 비티라고 읽는다. 비티는 하이집트의 왕을 뜻한다. 이 글자들은 이집트의 파라오를 지칭하는 공식적인 칭호이다. 상하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 원 아래쪽을 자른 듯한 글자가 있다. 이 글자의 이름은 네브이다. 네브의 뜻은 주인이다. 그 밑에 작대기가 하나 있는데 타라고 발음을 하고 땅을 의미한다. 근데 이건 두 개이다. 쌍수형 어미인데 쌍수형 어미가 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와 위가 합쳐져서 타위라고 읽는다. 타타가 아니라 타위라고 읽어야 한다. 그래서 네부터 위하면 상하 이집트의 주인이라는 뜻이 된다. 주기명 앞에 붙은 공식적인 파라오의 칭호 중에 하나가 네부터위이다. 여기 지팡이처럼 생긴 것을 우세르라고 부르는데 강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여성이 앉아있고 여성의 머리에 털이 꼽혀 있는데 이것을 마하트라고 읽는다. 마하트 여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정의와 질서를 의미한다. 여기는 라 태양이니까 같이 읽으면 우세르 마하트라가 된다. 여기서는 나에게 선택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된다. 이 글자는 사라고 읽는다. 아들이라는 뜻이다. 파라오를 흔히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를 번역한 것이다. 라에게 태어난 자, 메리아멘, 즉 아멘에게 사랑을 받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 기둥에 그려져 있는 여러 도식들은 대부분 파라오가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다. 여기 부조를 보면 사람 형태가 있는데 남성의 성기가 발기된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 신의 이름은 민이다. 남성성을 상징하는 신이다. 굉장히 오래된 신이다. 이 부조의 민은 이 신전의 주인인 아멘신과 합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멘민이라고 한다. 아멘신은 타조털을 붙인 관을 쓰고 있어서 쉽게 구분된다. 그럼 사진 되게 늦게 찍히자. 그럼 사진 되게 늦게 찍히자. 아멘호텝 3세 앞에 네 번째 탐문 앞마당이다. 썰모시스 1세에 의해 건축된 네 번째 탐문은 이페소울로 알려진 아문 성역의 입구를 나타낸다. 탐문 앞에 안뜰은 두 개의 수직 행렬축인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인해 아멘호텝 2세가 이 앞마당을 재건축하기 전 이 지역은 이미 큰 변화를 겪었다. 썰모시스는 먼저 이집트 전역에서 도착하는 재물을 봉헌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에 축제를 위한 앞마당을 만든 다음 썰모시스 4세가 다음에 주요 변경 사항을 시행하여 네 번째 탐문에 금으로 덮인 현관 건물과 두 줄의 기둥을 추가했다. 앞마당에는 주요 사원축을 따라 세상의 오벨리스크, 썰모시스 1세, 썰모시스 2세 하솉소트 및 썰모시스 3세의 황소가 포함되었다. 열주실에서 더 들어온 공간이다. 오벨리스크가 인상적인 공간이다. 네 번째 탐문과 다섯 번째 탐문 사이의 좁은 지역은 지붕을 지탱하는 와시, 파피루스 기둥 때문에 고대 이집트인에게 와디트로 알려졌다. 아문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와디트는 사원의 이 주축과 분리되어 있다. 현대의 석회가마로 사라진 흰색 석회암 장식이 올해 서쪽 경계를 표시하는 네 번째 탑사원의 초기 단계에서 나온 방에서 기둥 기초의 잔해와 같은 수많은 수정의 흔적을 볼 수 있다. 4개의 삼나무 빗대로 장식된 이곳은 100년 이상 동안 아몬 신전의 입구였으며 새 왕국의 시작이었다. 안뜰은 아마도 28m 높이의 오벨리스크 한 쌍을 추가하여 강화하기 전에 대관식 홀이었을 것이다. 그중 하나만 폐허 위에 서 있다. 썰모시스 3세는 네 번째 탐문의 동쪽 파사드를 고쳤다. 오지리안 폴로시 사이에 기둥을 배치하고 새 기둥을 추가하여 아디트를 대형 주실로 변형했다. 이 오벨리스크는 하테셉수트의 오벨리스크이다. 하테셉수트는 시판 왕조의 여성 파라오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거의 남성이 파라오가 되는데 하테셉수트는 여성이다.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여성 파라오가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었다. 고왕국 시대부터 여성 파라오가 나타난다. 하테셉수트는 투트모스 1세의 정교였다. 여성은 왕위 계승권이 없기 때문에 왕위는 서자였던 투트모스 2세에게 넘어가고 투트모스 2세는 배다른 누나인 하테셉수트와 결혼해서 왕의 정통성을 강화했다. 투트모스 2세가 죽은 후 왕위가 이어지는데 투트모스 2세와 하테셉수트에서는 아들이 없었고 역시 서자였던 투트모스 3세로 왕위가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투트모스 3세의 경우에는 왕위에 올랐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 5살도 안 된 어린 나이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하테셉수트가 섭정을 한다.
그 기록 자체가 실제로 문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결국 하트셉수트는 파라오가 아닌 섭정으로서만 역할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파라오로 묘사되기 시작했다. 사실 정확하게 하트셉수트가 어떤 식으로 왕위에 올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파라오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고 해서 투트모스 3세가 왕위에서 완전히 배척된 것은 아니고 제2파라오 혹은 부통령인 것처럼 존재하면서 이집트를 함께 통치했었다. 하트셉수트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인데 자신은 여성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들을 만드는데 카르나크 신전도 포함된다. 카르나크 신전의 남북축을 새롭게 만든 것도 하트셉수트이고 이 신전의 의미를 강화한 것도 하트셉수트이다. 또한 카르나크 신전의 동서축으로 이어지는 곳에 자신의 신전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곳의 아문 신상이 그곳을 방문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행위들이 자신의 정통성과 왕권을 강화하려는 장치들이었다. 국가 의례를 통해서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후 20년 정도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같이 왕위에 있었던 투트모스 3세가 이제 비로소 성인이 되는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독 파라오로서 이집트를 통치하게 된다. 이 하트셉수트의 오벨리스크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화강암 역시 아스완에서 나일강으로 이동시켜 가져온 것이다. 30m가 조금 넘는 높이의 오벨리스크이다. 큰 편에 속하는 오벨리스크이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여기에 써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집트 문자에는 여성형 어미라는 것이 있다. 여성형 어미는 T이다. 이집트 문자의 형태는 빵 모양이다. 이 여성형 어미 T를 아들을 뜻하는 사드에 붙이면 사트가 되고 아들의 여성형인 딸이라는 뜻이 된다. 그래서 사트는 딸이라는 뜻이 된다. 그런데 하트셉수트는 파라오가 되고 나서도 얼마 동안은 자기 이름 앞에 여성형 어미를 붙였다. 그러니까 사트라라는 여성형 어미가 붙은 호칭을 사용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이름에서 여성형 어미를 떼어버린다. 이 시점부터 여성성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트셉수트의 상들을 보면 초기의 상들은 여성성이 드러나는 상이 만들어지는데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석상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알러드 피어슨 뮤지엄에 있는 석상 같은 경우는 파라오이면서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여성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가짜 턱수염을 붙이기도 하고 상체가 남성적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여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도움이 안 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오벨리스크에도 자신의 여성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하트셉수트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여성성을 드러내는 이름이다. 이 오벨리스크의 크넴이면 하트셉수트라고 적혀 있는데 은 모양 글자가 크넴이다. 크넴은 와 연합하다, 합쳐지다 라는 뜻이다. 이멘이라는 글자는 아멘신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크는 이면은 아멘신과 연합하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뒤에 쓰여져 있는 여기 타자의 몸체 앞쪽 모양을 하고 있는 글자를 하트셉수트라고 읽는데 하트는 의 앞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뒤에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은 셉셔서라고 읽는데 귀부인이라는 뜻이다. 귀족 여성, 귀한 여성이란 뜻도 된다. 그리고 뒤에 들이 세 개가 있다. 이거는 이 단어가 복수형이라는 걸 나타낸다. 복수형 어미는 우이기 때문에 세트를 셉수트라고 발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트셉수트는 귀부인들 중에 1인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사실은 여자의 이름인데 정치적으로 감췄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벨리스크 주변으로 돌담이 둘러져 있다. 돌담은 원래 더 높았는데 과거에는 투트모스 3세가 섭정을 했던 하트셉수트를 굉장히 칭호했고 그래서 이 기념물을 막는 벽을 세웠다고 설명을 많이 했다. 이런 설명은 정확하지 않은 설명이다. 하트셉수트의 흔적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의도적으로 지워지기 시작한다. 투트모스 3세의 제위 후반기가 되면 지워지기 시작하는데 이 같은 현상은 투트모스 3세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면 투트모스 3세가 왕위를 아들인 아멘호테프 2세에게 계승하려 했는데 하트셉수트의 후손들이 왕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하트셉수트 계열 사람들의 왕위에 대한 주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하트셉수트의 왕위에 대한 정당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벽은 오벨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카르나크 신전의 동서축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는 오벨리스크가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어서 한 쌍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는 하단부만 남겨져 있다. 상단부는 저쪽에서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오벨리스크를 중심에 놓고 칸문을 건축하려 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주변의 고고학 조사를 통해서 내려진 판단이다. 카르나크 신전의 동서축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노력을 투트모스 3세도 계승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갔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트모스 3세는 하테셉수트를 증오했다 하기보다는 오히려 투트모스 3세가 하테셉수트의 여러 정책들을 존중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존경까지 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대에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테셉수트의 흔적들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고 추정된다. 카르나크 신전의 지성소 앞이다. 정면에 기둥이 2개 세워져 있다. 기둥을 자세히 살펴보면 좌측 기둥과 우측 기둥에 새겨져 있는 식물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 좌측이 파피루스이고 우측이 연꽃이다. 파피루스는 하 이집트, 연꽃은 상 이집트를 상징한다. 기둥에 그려진 파라오의 관도 좌측과 우측이 틀리다. 좌측의 파라오는 하 이집트의 왕관, 우측의 파라오는 상 이집트의 왕관을 쓰고 있다. 즉, 상하 이집트를 함께 통치하는 파라오를 나타낸 것이다. 고대 이집트는 언제나 상하 이집트를 분리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카르나크 신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파라오를 부를 때 상하 이집트의 왕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의 칭호가 그 땅의 주인 이렇게 2개의 이집트를 모두 다 지배하는 자라는 식으로 칭했다. 카르나크 신전의 지성소에 들어왔다. 사실 이 지성소는 여러 차례 만들어졌다. 지금 볼 수 있는 지성소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지성소이다. 이 지성소는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와 관련이 있는데, 알렉산더가 기원전 332년에 이집트로 들어와서 기존의 정치 세력을 몰아내는데, 그 이후로 알렉산더는 페르사로 다시 떠난다. 그러면서 이집트 지역에 대한 통치를 자신의 동생 아르미데우스한테 맡긴다. 이 지성소는 그때 만들어진다. 기원전 330년경에 세워진 지성소이다. 그래서 지성소 내부의 여러 그림들은 전부 아르미데우스의 모습이다. 그가 그리스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파라오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이집트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지성소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아멘신의 신상을 모시는 배가 있었고 뒤편에는 신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신전은 지성소의 뒤편으로도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이 뒤편으로 보이는 공간에 원래 지성소가 있었던 곳이다.
저 뒤쪽에 커다란 쇠통구리 모양의 석상이 있다. 호수의 북쪽에 타하르카가 기념비를 세웠다. 라오락티, 떠오르는 태양은 쇠통구리로 표시된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붉은 화강암으로 된 기념물 풍뎅이가 웨스트뱅크에 있는 아멘호텝 2세의 사원에서 이곳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케프리라는 신이다. 케프리의 얼굴은 스카랍의 딱정벌레 쇠통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딱정벌레가 똥을 동그랗게 굴려 이동시키는 것을 마치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착안해 만들어낸 상징으로 보인다. 케프리는 태양신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딱정벌레가 똥 속에 알을 낳고 이 알이 부화하여 딱정벌레가 완전히 다 큰 채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에서 태양이 매일 아침 새롭게 떠오른다는 유사점을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케프리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탄생과 재창조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특히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과 세상의 창조에 관련된 신이기도 하였다. 이집트에는 굉장히 많은 태양신이 있다. 태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 다양한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케프리는 막 떠오르는 젊은 태양을 의미하고 라는 중천에 떠있는 가장 강력한 태양을 의미한다. 그렇게 다양하게 태양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다 합쳐서 태양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태양 원반의 신인 아톤이라는 신이 있다. 자결하는 태양을 상징하는 몬트라는 신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태양신이 존재했다. 이 케프리 신상을 가운데 두고 탑돌이처럼 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신상 주변을 돈다고 한다. 신성한 호수는 길이 200m, 넓이 117m의 광대한 직사각형 분지로 북쪽의 아문성소와 서쪽의 남북 행렬축에 있는 두 안들로 구분되는 지역이 있다. 호수는 하트셉수트와 투투모스 11세 시대에 이미 존재했지만 현재의 모양은 25왕조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하수로 채워진 고대 이집트의 호수는 모든 생명이 시작된 원시 바다인류의 상징화다. 호수로 향하는 길은 7번째 탐문을 통과하는데 그곳에서 사제들은 배변을 하고 신성한 배는 종교의식 중에 항해했다. 호수 주변의 두 다양한 성격의 불딩이 차지했다. 이집트의 신전은 크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이런 호수가 있다. 성스러운 호수의 남쪽 지역은 재물을 창고에 보관하고 준비한 성전의 경제구역으로 가장 최근의 것 중 일부는 여전히 볼 수 있다. 호수의 동쪽은 행정 및 주거 지역이다. 현대의 공연장을 만들면서 발견된 후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비문에 따르면 신전에서 매달 제사를 지내는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9번째 탐문은 카르나크 신전의 남북축에 위치해 있다. 이 보조축은 8번째 파일론을 세운 하트셉수트 이후의 통치부터 4번째 파일론 안뜰 남쪽에 건설되었다. 그런 다음 투트모스는 연례5파 축제 기간 동안 아문바크를 위한 저장소 예배당과 함께 그의 오벨리스크 끝 7번째 파일론을 세웠다. 아멘호텝 1세는 10판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후림에 의해 완성된 10번째 탐문의 건설을 시작했으며 또한 9번째 및 2번째 파일란즈 건설을 담당했다. 이 광대한 안뜰 오벨리스크 및 왕의 거상을 분리하는 다른 파일론은 모트 구역과 룩소르 신전 방향으로 새로운 기념비적인 행렬 방식을 형성한다. 9번째 탐문의 문 앞에는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조각상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초만 남아있다. 기암비의 내부 석조의 상당 부분은 아크나튼의 에터 템플즈 탈러타에서 분리된 작은 사암 블록으로 구성되었다. 피트는 탐문의 서쪽 탑을 해체하고 테니메누 및 THO 라우드 메누와 같은 이름이 여러 블록에 나타나는 아턴 기념비에서 온 4,000개 이상의 장식된 탈라타트를 회수했다. 그런 다음 탐문 파사드의 벽돌은 창고로 배치된 알라타트를 다시 연결하는 콘크리트 구조 주변의 원래 위치에 고정되었다. 룩소르 박물관의 재건축된 재물과 성전에 대한 준비를 나타내는 탈라테트의 벽이 다시 사용되었다.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 못하는 건가요? 저쪽 상부 모양 같은 거 있으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런 건 다 새로 만들어서 본 거예요? 이게 옛날 거예요? 이게 옛날 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새로? 지금 뭐 제가 어느 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다 토막져 있어요 이게? 일단 여기는 복원한 것 같아요. 여기가? 예. 여기- 여기는 민짱가죠? 맨딩맨딩하니 복원이죠? 예, 복원한 것 같고. 저쪽이 원래 뭐가 있는데 뭐 몇 개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가? 예, 그렇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복원을 전체를 다 안 해요. 일체 생산할 수 있을 만큼만 그런 게 드릴 때는 굳이 안 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요즘에 트렌드는 그렇죠. 트렌드. 그러니까 예, 트렌드가 우리나라도 그래서 성곽을 끝까지 복원 안 하잖아요. 미국만 땅에서는 이런 형태로 예, 약간 그런 느낌. 이 정도는 충분하다. 예, 그걸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유네스코에서도 또 권장을 해요. 다 맞춰놓으면 또 맞출 수 있지만 굳이 뭐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 쫙 찍어야 되는 해봐도 꼭 대범 잡고 또 못 가. 아,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여기는 책하고 기념품 하는 가게. 우리나라 경주 사람들처럼 이들 사람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 저기 사운드 앤 라이트 티켓 오피스가 있는데 야간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미디어 파사드 공연 그걸 여기서 하나 봐요. 저기서 이제 티켓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유산들 같은 경우는 파사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런 공연하기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죠. 중국에 가면 이 정도 규모의 이제 유적들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제국 스케일이 좀 돼요. 좀 볼만하죠.